제 생각인데요. 2월 달에 변동성이 좀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다면 2월 달에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변동성만큼 한국 시장은 이제 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선제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크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 시작하면 제가 바로 강의를 좀 할 건데 올해 제 분석이 맞다면 올해는 파생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쉽지 않은 장이다. 제 느낌인데요. 제 느낌인데 물론 이제 파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또 엇박자가 나겠지만 파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올해 주식보다 파생이 수익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그러니까 올해 주식보다 파생이 수익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 예상이 맞다면, 근데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휴 동안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고향도 안 내려가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이렇게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가볍게 주시겠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미리 경고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잖아요. 올해는 진짜 정말 파생을 병행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겁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고 어쨌든 요걸 좀 기억해 놔주십시오. 예. 자, 어제 나스닥이 3.74% 떨어졌는데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좀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단 이제 종목을 못 고르면 너무너무 힘든 시장이 되죠. 그와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네요. 예. 자, 나스닥이 어제 3% 다시 하락을 했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상 체결가가 마이너스 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0.57.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는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지금 선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고평가고 우리 시장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영향력을 훨씬 더 적게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라서 아마 다음 주에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제 예상에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지막 중요한 변곡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작된, 보세요. 예상 지수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상승하고 하이닉스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형태의 흐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뭐 3% 정도 떨어졌는데 뭐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 시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그대로 한국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 해도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 유료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다음 주가 그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거지만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 이제부터는 좋은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 나오면 저희가 조금씩 모아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겁을 먹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접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센 종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매수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지금도 조금씩 좀 사고 있지만 다음 주 중에 매수를 하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옵션 만기래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변동성이 생기면 다음 주에 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힘든 게 아니라 아마 종목들이 힘들 거예요. 제 예상이 맞다면. 차차 얘기 드리고요. 자, 별로 안 떨어지죠. 예. 전 다음 주가 제일 고민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무방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스닥 주봉이 이가 안 무너지면 된다고. 그러면 당분간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휴 기간 중에 이거만 안 무너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연휴 기간 중에 이가 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차차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장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전에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이 이렇습니다.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S&P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고, 다우가 좀 세긴 하죠, 그나마. 근데 뭐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변동성이 나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주식을 좀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2월 달까지, 그러니까 3월 달까지였는데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우리 시장은 3월 FMC, 그러니까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몰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F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빅 이벤트가 다 몰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가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FMC나 양회나 대선 전까지 저는 지수는 28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스권에 갇히는 거죠. 구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연휴 전날 애플의 실적을 딱 보고서 제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을 보고 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분기 매출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1%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그 다음에 분기 영업이익이 28% 올라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5% 올라갔죠. 예, 제가 버핏 지수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는 확실히 싼 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제가 이 버핏 지수를 얘기하면서 187.1이다 지난주 기준에서, 그러니까 187.1 정도니까 전체가 이게 녹색이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시가총액하고 국내 총생산을 나눈 거잖아요. 이게 한 130 정도 갔다고, 코로나 때,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할 때. 그러니까 이거가 원래는 이제 100%가 소리 안 들리시면요, 나갔다가 재입장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 버핏 지수가요, 이게 187.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고평가다. 원래 이제 100이 고평가라고 100이 딱 적정한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8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100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 19 때 2020년 3월 달에 요게 130이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 주가 폭락에도 130이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한 180, 170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영익 교수의 이제 의견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주가 지수가 굉장히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 어차피 저평가라는 건 다 아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식이 되게 고평가됐고 한국은 되게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싸다. 미국 주식은 계속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인정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버핏 지수를 이제 비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주식을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후반부에.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버핏 지수를 이제 산정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조업의 기반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제조업과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GDP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국내 기업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유형자산을 많이 이제 문제 삼았죠. 근데 지금의 형태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제조업이 아니고 이제 첨단주로 바뀌었죠.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10% 이내입니다. 근데 첨단주는 보통 20% 이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국내 GDP, 국내 총생산을 넣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많을 때는 이걸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외 법인이 더 많습니다. 해외 법인이 상당히 많죠. 애플 같은 기업도 해외 법인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 산정할 때 시가총액에다가 국내 총생산 GDP를 넣는 부분들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옛날엔 유형자산이 많은데 요즘 무형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전의 기준에서 버핏 지수 산정하는 거는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버핏 지수를 얘기했을 때 만약에 100이 적절한 기준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100이 적절한 기준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주식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기본 20% 올라가니까요. 어제 애플도 보면 영업이익이 28%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법인도 상당히 많고 돈 잘 버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버핏 지수의 적절한 퍼센트지가 100%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가 버핏 지수에서 뭐 PBR 한 1배 이 정도 얘기라면 이게 적절한 그 기준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한 160%, 한 150%, 한 160% 이 정도가 예전에 버핏 지수 얘기할 때 PBR 한 1배 정도의 흐름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버핏 지수를 봤을 때 18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87이 100을 놓고 이게 적정한 가격대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저평가된 건데, 고평가된 건데, 아까 했지만 150에서 160 정도를 놓고 이 187.1을 본다는 건 지금은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죠. 그냥 고평가는 맞는데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솔직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개념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해서 이래요. 시대가 변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패턴이 변한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를 볼 때 너무나 이렇게 고평가돼 갖고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런 거는 이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폭락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그 버핏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시장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PBR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는 것.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버핏 지수가 PBR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공부한다고 연휴에 이렇게 고향도 못 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예. 자, 지금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예. 페드가요, 이게, 저 오늘 또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빡시게 해야 돼서, 겁나네요. 예. 오늘은 진짜 약간 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 방송도 안 했거든요.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 이게요, 200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의 페드의 보유자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페드의 보유자산이라는 건 대부분 다 대부분 다가 미국 국채 아니겠어요? 국채를 많이 샀겠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코로나가 나올 때마다 계속 사재낀 거 아니겠어요? 예,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이거는 정말 페드가 좀 미친 짓을 했구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보세요. 2008년도가 어떤 해인가 하면, 이게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됐던 형태죠. 알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근데 그때요, 그 파산되기 전에, 그러니까 떨어질 때, 그때 페드가 보유하고 있던 총 자산이 9천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유럽 재정 위기가 나올 때까지요, 이게 4조 2천억 달러로 이렇게 페드가 보유 자산을 늘렸죠. 그러니까 보유 자산을 늘렸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위험하니까 페드가 국채를 계속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되죠.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 페드가 보유 자산을 4조 2천억에서 3조 8천억까지 딱 4천억 줄였어요. 4천억 불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산 거는 거의 한 3조 정도 샀는데 요때 올라갈 때 푼 게 딱 4천억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줄였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또 3조 8천억에서요. 8조 7천억을 또 풀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얼마나 올해 시장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시장인가를 설명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페드가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할 때가 9천억이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요 얘가 8조 7천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올라갔습니다. 페드의 보유 자산이. 그리고 그 사이에 딱 한 번 돈을 줄였죠. 4천억 불. 그것도 2015년도에서 2020년도 그만 경기가 좋다고 얘기했던. 근데요, 이것도 금리 인상기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요, 나스닥 지수는 1300에서 16200까지 올랐어요. 즉, 뭔 얘기인가 하면, 페드가 자산을 10배를 이렇게 올리는 동안에 나스닥 지수는 똑같이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대표님 그 얘기를 왜 하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올해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얘기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즉 기준금리 인상은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1%에서 5% 꽤 큰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페드가 돈을 많이 안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유자산이 많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져도 페드가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2047에서 2017, 그러니까 딱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30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요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는 요 줄일 때 아니에요? 이 보유자산을 줄일 때죠. 요때는 금리를 0.125에서 2.375, 지금하고 똑같죠? 기준금리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 5,000에서 6,63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지수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도 없고 많이 안 떨어져요.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금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금리가 상승해서 이게 떨어지는 형태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페드가 보유 자산을 이제 그, 그, 줄이느냐 줄이지 않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페드가 보유 자산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페드가 보유 자산을 한 번도 줄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어떤 흐름에서 만약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면 페드가 또 시장을 받쳐요. 또 사요, 페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시장은 페드를 완전히 다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드가 그걸 다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근데 너무나 재밌는 일이 하나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페드의 정책이 대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페드가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페드가 과도한 통화 정책의 공급하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페드가 신뢰도 잃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페드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봐도 9천억에서 그 8조 7천억 정도의 흐름에서 보면 이거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페드가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반성을. 아,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자, 우리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야,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페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린가 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린가 하면, 자, 그러면 앞으로는 페드가 시장이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페드가 돈을 더 이상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드가 돈을 풀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지금의 페드의 신뢰성 자체가 없어진 건 다 자기들의 과도한 공급의 과도한 증가를 허용하는 정책 이런 것 때문이라고 지금 걔네들이 자아 비판하는데 뭐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정말 제가 정말 올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경제에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나오더라도 페드는 더 이상 돈을 안 푼다. 그러니까 안 푼다는 게 아니라 못 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2008년도에부터 시작해서 2020년, 22년까지 올 때의 페드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돈을 푸는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앞으로 페드의 정책하고는 정말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올해 하반기에 경기 하락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2008년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한번 그냥 설명드릴게요. 오랫동안 주식하신 분들. 이때 리만 브러스 사태 날 때요. 주가가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때 리만 브러스 사태 때문에 막 미국의 은행이 부도나고 이러니까 연준이 돈을 막 풉니다. 그래서 국채를 막 사서 양적 완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쫙 유동성이 막 풀리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유동성 장세로.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풀면서 한국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가 나오면서 어떤 시장이 나온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문사 열풍으로 차화정 장세가 나온 거 아세요? 자동차 화학 정류 장세.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2010년도까지 유동성 장세가 쫙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게 언제 꺾였어요? 이 차화정 장세가 언제 꺾였죠? 페드가 테이퍼링을 줄이면서 꺾였죠. 유동성이 이제 꺾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형태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났죠. 한국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문사에 1억만 넣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문사가 매수하는 종목을 이제 따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 5억을 갖고 있다면 1억만 자문사 넣으면 자문사가 어떤 종목을 사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 그러면 자문사가 매수하는 종목을 나머지 4억 본인 돈으로 추종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문사의 차화정 열풍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문사에 그걸 다 넣으면 수수가 나오니까요. 1억만 딱 넣고 자문사가 매수하는 종목을 이제 다른 돈 4억으로 막 박아버리는 추종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이 자문사 열풍이 꺾이면서 그 다음에 그 추종 매매 했던 개인들이 고점에서 다 물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다 물리면서 자동차하고 화학하고 정유주가요.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지수도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뭐냐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유동성 상세 페드가 돈을 풀면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페드가 돈을 풀면서 자문사 열풍으로 유동성 때문에 차화정이 막 올라가는 시점에 자문사 열풍을 등에 쥐고 개인들이 추종 매매를 하면서 막 쏠림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고점에서 개인들이 다 물려버려요. 단 한 종목도 물리지 않은 종목이 없이 다 물려버려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뭔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2020년 코로나, 주가 폭락, 그 다음에 페드의 유동성 공급 거의 비슷해요. 얘도 9천억에서 4조 2천억 풀었고요. 거의 3조 정도 풀었고요. 얘도 3조 8천억에서 8조 7천억이니까 4조 풀었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비슷한 상황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러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렇게 나서 페드가 유동성 공급하고 나서 유동성 장세가 오죠. 그리고 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차화정 장세. 그 다음에 여기에 자문사. 그 다음에 개인들의 추종 매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020년 3월 달에서 2021년 1월 달까지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주린이, 동학개미. 그 다음에 얘가 2021년도에 고점 맞으면서 추종 매매하는 개인들이 고점에 다 물려갖고 매물대가 적혀 있죠. 자, 2022년 1월 달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번엔 누가 다 물렸습니까? 추종 매매하던 개인이 아니고 동학개미들이 다 물렸죠. 자, 어떻게 물려 있습니까?
작년에요. 2021년도에요. 개인들이 어느 구간에서 다 샀는가 하면 3,000 이상에서 다 샀죠. 58%. 근데 얘네들이 거래소에 산 게 66조고요. 코스닥에서 산 게 얼마입니까? 10조가 샀습니다. 그럼 합하면 76조를 작년에 샀어요. 그것도 어디 시점에? 네, 3,000선 이상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2년 현재 신용잔고 물량만 나오지 여전히 개인들은 4조 3천억과 2조 8천억을 사고 있어요. 싸다는 이유. 자, 제가 그러면 지수 3,000선 이상에서 동학개미들의 물량이 다 물려있네요.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상황과 제가 지금 간략하게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상황과 2020년도 3월부터 2022년도 1월까지 상황을 제가 그러니까 비교해 드렸어요, 지금.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비교해 드렸어요. 그 페드가 넣었던 그 금액부터 시작해서 시기, 그 다음에 개인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긴축이 나오는 것까지도 테이퍼링 나오고 금리 나오고 QT만 2015년도 했지 금리 인상 했거든요. 2015년도 10월부터. 어떠세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와 2020년도 3월과 2022년 1월 사이가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데자뷰죠. 근데 겉으로 보면 정말 비슷한데 뜯어서 보면요. 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얘는 2015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라 2015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럽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도요. 테이퍼링도 되게 늦게 했지만 물가도 그러니까 물가도 안 높았고 그 다음에 페드가 추가적으로 이건 2021년도 상황입니다. 2021년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상황에서 물가도 안 높았고요. 그 다음에 페드가 추가적으로 이게 국채를 매입할 여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고점 논란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 보세요. 2022년 1월 달은 2008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차이가 뭐냐면 테이퍼링을 벌써 3월 달에 끝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OECD 경기 선황 지수는 벌써 꺾여버렸고 작년 연말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2011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 가서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그것도 한 4천억. 테이퍼링이 아니고 양적 긴축.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2015년도에 했었는데 이거는 올해 한대요. 양적 긴축을. 그 다음에 이때는 페드가 추가적으로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급락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침체돼서 급락을 하면 페드가 언제든지 간에 자산, 그러니까 유동성을 다시 풀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못하죠. 부채도 너무 많고, 지금 이게 8조 7천억, 그때만 해도 4조 2천억이니까 여유가 있었죠. 지금 8조 7천억이니까 여유가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2008년도하고 2011년도 상황이 똑같은데 속으로 보면 그때 상황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은 박스권이라는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2008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따지지 말고 2011년도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앞으로 2, 3년은 박스권이죠.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개인들 물량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에 3,000선 이상에서 산 개인들 물량이 안 나오죠. 그러면 정말 많이 올라가 봐야 3,100이지. 3,000선 못 돌파할 수도 있고. 근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1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진 건 올해는 테이퍼링이 3월달에 끝낸다 그러고 3월달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올해 양적 긴축한다 그러죠. 2011년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보세요. 2011년도에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는 2015년도에 가서 했던 얘기고요. 금리도요. 금리 인상도 2015년도 가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2015년도, 2018년도에. 2011년도에는 금리 인상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2009년, 2010년도 차정 열풍해갖고 개인들이 고점에서 물리고 2011년도에 이렇게 있는 거는 금리 인상도 안 했어요. 테이퍼링도 안 했어.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늘렸어요. 막 중국 무너지고 유럽 재정위기 나오고. 그러니까 금리도 2011년도보다 4년 더 있다가 했고요. 테이퍼링도 4년 더 있다가 그것도 4천억 불밖에 안 했어요. 그 시장이 떨어지면 페드가 언제든지 자산을 다시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이 믿었단 말이에요. 아, 시장 떨어져도 페드가 받칠 거야. 연준이 받쳐줄 거야. 이렇게 믿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속을 까서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연준이 더 이상 안 받쳐주겠다는데. 그런데 올해 페드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제가 지난번에 이거 전문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8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이에요, 전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인상 사이클은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인상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정확하게 언제 몇 번 인상할지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고용과 물가가 훨씬 강하다는 점.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안 해주네. 현재의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이라고 판단하는지, 고용과 임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고용 목표와 물가 목표 모두 우리가 0% 금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2011년도는 안 그랬다고요. 2015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했다고요. 현재의 고용시장은 물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좋다. 근데 완전 고용은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근데 금리 몇 번 올린다고 해서 고용을 다치지 않을 거다. 우리 금리 올릴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도에는 금리 안 올렸다고. 2015년도 처음 올렸다고요, 이거. 근데 얘들은 지금 올린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요. 여기. 금리 몇 번 올린다고 고용 다치지 않는다.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질문을. 이제 다음 질문 볼게요.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죠. 자산 정상화 원칙. 이게 이제 자산이 지금 8조 7천억 달러로 너무나 과대하니까 이거를 페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서 돈을, 시중에 있는 돈을 페드가 이제 걷어들인다라는 걸 기자가 이렇게 해요. 자산 정상화 원칙을 보면 자산을 상당히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적극적인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자산 정상화가 한 번의 기존금리 인상과 같은지. 좋은 질문이지만 아직 위원회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이죠. 근데 이까지는 좋아.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자산 정상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결정과 경로는 아직이다. 근데 지난 사이클은 두세 번의 미팅에 의해서 결정됐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첫 단계에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하죠. 자산이 훨씬 커졌고 경기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일찍 움직일 요인이 되는 것은 맞다.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자산 축소를 생각보다 일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만 우리의 주 통화 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인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진행된 후에 자산 정상화를 실시할 것이다. 메인은 금리 인상이고 자산 긴축, 그러니까 양적 긴축, QT라고 얘기하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정리해 드릴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올해 금리 인상과 QT, 양적 축소, 연준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팔 거라는 거죠. 이거 같이 이루어진다. 근데 금리 인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언제 하는데 그 얘기할 수 없다. 연준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얘기죠. 원래 연준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를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하는지.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하나만 보는 것이다.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본다. 최근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다. 그 다음 또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산 정상화를 결정하는데 두세 번의 회의가 필요하고 기준금리 인상 후에야 자산 정상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름 정도에 자산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채를 팔 수 있지 않은가?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산 정상화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즉 금리를 먼저 인상하고 그 다음에 자산 정상화를 한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축소를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발표된 자산 정상화 원칙 마지막 달락을 보면 경제에 따라서 조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자산 정상화를 단순히 백그라운드에 실행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 물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자산 정상화가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지 않느냐. 그때 이제 옛날에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자산 정상화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그러니까 파월 의장 뭐라고 얘기하면 여름에 하는 거 타이밍 아직 정한 것 없고 답변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산 매입 처음에는 금시장 기능 복구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연준이 이렇게 국채를 사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준이 자산을 계속 이렇게 연준이 자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국채를 많이,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국채를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산 매입의 처음에는 금융시장의 기능을 복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마다 이거를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좀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요때 자산을 줄였던 거, 그러니까 4조 2천억에서 3조 8천억 2008년도에 줄였는데요. 이때는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줄였단 말이에요. 시장이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으면 줄이는 걸 조금 좀 멈췄다가 다시 줄이고 이랬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만약에 크게 떨어지면 다시 자산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정상화는 정해진 거 없다. 뭔가 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느낌이? 8조 7천억 정도의 이 자산이 불과 12년 만에 10배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 10배 올라가는 사이에 연준이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일시적이었다, 물가가 일시적이었다 했다가 지금은 물가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연준 홈페이지에 대인플레이션의 기원은 통화 공급의 과도한 증가를 허용하는 정책,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통화를 너무나 과도하게 시장이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올해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겉으로 보면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2009년도, 2010년도 유동성을 풀면서 페드가 유동성 풀면서 차정 장세, 그리고 2011년도에 개인들이 다 고점에 물린 상황과 지금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을 때 연준이 똑같은 금액의 그 유동성을 풀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동학개미가 막 들어왔다가 고점에 물렸던 상황하고 똑같은데 비슷한데 차이점이 이제 나오죠. 가장 큰 차이점은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연준이 더 이상 시장을 바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이런 것들이 2011년도보다는 3년이 더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천천히 했죠. 시장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세 번째는 물가의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로 가버렸죠. 그때는 경기가, 그러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경기가 좋아지는 형태의 물가였다면 지금은 임금 상승, 에너지 상승, 그 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 그러니까 시간이 연준이 이걸 뭘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것. 그 임금 상승 같은 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어딨죠?
네, 이거. 소비자 물가가 떨어져도 시간당 평균 임금은 한번 올라간 임금은 잘 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GDP가 떨어져도 실질 임금은 안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했죠. 기업의 비용들이 계속 증가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박스권이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박스권이라도 만약에 시장이 경기가 만약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갖고 경기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딱 와버렸을 때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긴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풀어서 시장을 받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의 박스권과 그걸 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연준이 더 이상 시장에 수호신호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때의 박스권이라는, 똑같은 박스권이라도 내용이 다르죠. 즉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의 박스권은 언제든 시장이 떨어져도 연준이 다시 돈을 풀어서 시장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박스권이라면 한 30%나 40%의 강한 종목은 시장은 박스권이지만 상승하고 주도주 업종도 한 두세 개 업종이,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속 생기죠. 왜냐면 연준이 받쳐주니까. 그리고 연준이 적어도 2015년도까지는 금리 인상 말고는 안 했잖아요. 2018년도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긴축을 처음 시작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올해 지금 금리하고 지금 양적 긴축하고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박스권이라도 2011년도, 2016년도 박스권하고 내용이 같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겠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의 딱 핵심은 그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올해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박스권이지만 내용이 다르다고요. 결론. 올해 아마 제 예상인데 올해 연말 가도 올해 연말에 3,000선 돌파 시도는 나올지 몰라도 3,000선 위로 안착하기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2011년도와 2016년도의 시점의 박스권처럼 박스권이겠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 아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한 100에서 150포인트 하락 변동성이 확 나버리고 또 올라가다가 하락 변동성이 확 나오고, 그러니까 수시로 100에서 150포인트의 하락 변동성이 수시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2011년도, 2016년도처럼 주도주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연준이 돈을 이렇게 안 넣어주니까. 그리고 올해는 실적 없는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주는 중요해요. 지금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업도 꽝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없는 저평가주,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정말 힘든 얘기인데 올해 실적이 좋아질 상대적인 저평가주,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한테 이랬을게요. 대표님 장난합니까 지금? 장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겁나는 건요. 올해 너무 겁나는 건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제가 어려운 얘기라서 좀 걱정이 있어서. 네.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올해 정말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저는 이제 김영익 교수 얘기 중에서 믿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핏 지수는 저는 안 믿다 그러죠. 그러니까 버핏 지수는 저는 안 믿는다 그랬죠. 근데 김영익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연말에 미국의 성장률이 아마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장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그래야 좋은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마냥 생각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올해는 막 올라갈 때 사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미국의 2년물 금리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채권 금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시장 금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22입니다. 근데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84이래요. 이게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요. 딱 갇혀있어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럼 이게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페드에서도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 올린다는 게 이게 뭐냐면 단기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3개월짜리 이제 국채금리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보통 2년짜리 이제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기금리를 올리니까 하루짜리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3개월에서 2년짜리 단기금리는 바로바로 영향을 받아요. 단기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2년 국채금리 수익률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따라 올라가요. 근데 10년짜리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볼 때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는 이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거기 때문에.
그럼 얘들은 보통 어떨 때 많이 올라가는가 하면 경기하고 같죠. 아니면 국채,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에서 보유한 국채를 매각을 하면 10년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이 많이 보유했던 그 국채를 확 팔아버리면 돈을 회수하려고 팔아버리면 시장에 국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국채가 이렇게 되는 거 있고 하나는 경기와 관련해서 국채가 있어. 근데 지금 페드는 국채는 자산 매각은 당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장 국채 금리는 영향을 안 받죠.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가 안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만 3번 정도 올린다 그러면 3번 정도 올리면 당연히 2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이 지금 생각보다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안 올라가. 이건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이게 1.2인데 1.8이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얘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겠죠. 얘부터 올라가겠고 얘부터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우리 보통 이제 단기 금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막 1년 이하는 초단기 금리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장기 금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2년물 국채금리는 단기금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물 국채는 경기하고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가 1.2예요, 지금. 얘가 1.8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금리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얘가 1.8에서 계속 묶이잖아요. 왜 묶이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묶여 있어요. 1.8에서 2를 못 돌파해요. 근데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갖고 단기금리가 이렇게 붙잖아요. 자, 장단기 금리가 금리 차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는 건 경기 침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뒤에 주가가 대폭락이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뒤에 주가가 폭락이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역사적으로. 코로나 때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가 하면 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일까요? 코로나 때 그랬다니까요. 코로나 때. 코로나 폭락이, 그러니까 2020년 3월 이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었죠.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가 될지 안 될지를 볼 때 체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미국의 10년물 국채하고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만 비교하세요.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요거랑 두 개만 비교해서 얘들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년물이 안 움직여요, 지금. 어떤 위기가 오든 뭐 이렇게 오든 인플레이션 와도 안 움직이고 딱 갇혀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연준이 긴축을 해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하반기 인플레이션 잡혔다 치자고요. 근데 경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막 금리를 막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치자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경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하고 2년물 국채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연준이 추가적으로 돈을 풀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에서? 자, 파월이 자산시장의 매입 처음에는 금융시장 기능을 복구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9천억에서 8조 7천억 불을 올렸는데 오히려 경기는 회복이 그냥 됐다 안 됐다 하고 자산 가격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가만 올려놨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연준이 한 얘기예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최근에 모든 월스트리트나 모든 경제학자 이거잖아요. 연준이 좀 점잖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좀 쌍스럽게 얘기하면 뻘짓하다가 시장의 신뢰를 다 잃었다. 아니 인플레이션 파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작년에는 일시적이었다고 얘기했다. 올해는 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갈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연준 3개월에 한 번씩 말이 바뀐다.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준의 출신들의 고위 인사들이 다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연준이 또 돈을 쓰고 이걸 산다? 8조 7천에서 10조까지 늘린다? 이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발 긴축을 하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안 꺾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면 긴축을 해서,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긴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꺾여버리면 그 다음에 연준이 쓸 카드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정부도 쓸 카드가 없죠. 지금의 부채를 보면.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세금이 계속 들어오고 이래서 세수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쓸 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올해는 2400선에서 한 3000선 정도, 3000선 아니고 2980선 의 박스권인데 방송에서 3000선이라고 얘기해.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너무 어렵다. 쉽지 않은 시장일 것 같다. 오늘도요, 시장 올라오는데요. 주도주가 계속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온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대부분 다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와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같은 카카오 게임스. 게임주 낙폭과대 올라오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그 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요. 거의 없어요. PCB도 못 돌파하고 있고요. 한번 보세요,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있는지.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진단키트 모르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올해는 시장 전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뭐가 정답인가 하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자기도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연준을 안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까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을 다 보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이야. 전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그걸 확신해서 막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뭐 어디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게 계속 바닥일 거라 생각해서 계속 막 손절 라인이 벗어났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파생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제가요 무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파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드린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파생 안 해야 된다고 주식이 훨씬 낫다고 막 계속 그 얘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파생 안 하면 이제 진짜 쉬운 장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지수 선물은 좀 여러분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주식 선물을 제가 옛날부터 했죠. 주식 선물을 하는 장 아닙니다. 이제는 주식 선물을 배워야 돼요.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란 말이죠. 주식으로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제 예상이 맞다면, 제 트렌드 맞다면 아마 지수는 박스권에 묶여 놓는데 아마 체감 지수가 역대 가장 떨어지는 형태의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뭐냐면 주식은 상위 10%의 매년 스타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나 기관들도 올해 수익을 내야지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나 기관들이 올해 전체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상위 10%의 스타 종목 잡는 게임이죠. 나머지 80%는 제가 볼 때 그냥 지지부진한, 그리고 수시로 100에서 150포인트의 하락 변동성이 나오고, 근데 시장은 장기 박스권이고 제일 힘든 거죠. 이런 시장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용 쓰는 거. 신용 쓰다가 이렇게 돼요. 최근에 1월 달에요. 개인들이 신용 물량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어제까지입니다. 이때까지 1월 18일까지 19일까지 신용 물량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1월 20일 날 2,500억, 1월 20일 날 2,200억, 1월 24일 날 300억, 1월 25일 날까지 1,000억 안 나왔어요. 근데 급락해 버리잖아요. 5,000억, 3,000억, 3,000억. 벌써 1조 8천억이에요. 이게 끝난지 아세요? 절대로 신용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더욱 신용 쓰면 안 돼요. 딴 데 몰라도 올해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수시로 100에서 150포인트 정도의 하락 변동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추격 매수가 됩니까? 그 다음에 올해는 여러분들 계좌에 종목이 많은 것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80%는 다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유동성 장세일 때는 어떤 게 갈지 모르니까 막 종목을 20개, 30개 사놔도 돼요. 올해는 그거 안 돼요. 그 다음 올해는 파생은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쩌면 정말 강한 종목 매수해두고 구간마다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아마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스마트머니나 기관들이 올해 걔네들의 그 1년 전체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상위 10%의 스타 종목을 매수하는 것, 발굴하는 것. 이게 올해 가장 제 주식에서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한 50%는 스타 종목. 그러니까 올해는 이쪽에서 한 60%는 이쪽에서 60%는 수익을 내야 되고요. 나머지는
하락 변동성을 이용한 파생에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바이앤홀드는 아예 접었고요. 올해는 그런 시장 아니고요. 올해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 유료 회원님들은 지수 3000선에서 주식 비중 20%대였고요. 그 다음에 3000선에서부터 2600선까지 계속 지수 선물하고 인버스 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인버스의 마지막 물량을 다 이신한 게 언젠가 하면, 여러분들은 뭐, 보여줘야 믿더라고요. 안 보여주면 안 믿죠. 언제 저희가 인버스를 다 이신했는가 하면, 잠깐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 다 이익실했는가 하면 이날 다 이익실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버스를 언제 다 이익실했는가 하면 인버스나 지수선물을 오늘 인버스 보유 물량 10% 마지막으로 이익실하시기 바랍니다가 1월 27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떨어진 날. 그러니까 하락 클라이막스 나온 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인버스나 지수 선물만 하고 주식은 거의 20%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이번 하락장은 다 대응을 했었어요. 뭐 대장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지수 3선선 이상에서 한번 떨어진다고 1월달에 특히. 근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조금만 더 기다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요, 지수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져 봐야 2400선이고 정말 많이 떨어져 봐야 정말 많이 하락해 봐야 2400선이고 올해는 2400선에서 한 2980선 정도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는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1년도하고 지금의 박스권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내용적으로 올해는 지수가 박스권에도 내용적으로 올해는 아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올해 제가 1월달 얘기하고요. 제가 어제 도망 안 가잖아요. 올해 12월 달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는 정말 많이 떨어져 봐야 2400선이고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요. 저는 올해 내용적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그러는데요. 내일 이론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이론 교육이 있는데요. 내일 제 기존 회원님들한테 파생 교육 시킨다고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이거. 특히 지수 선물도 지수 선물이지만 주식 선물에 대한 걸 다 지금 준비해 놨어요, 제가. 제가 원래 교육할 때 파생 교육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파생을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 쉽지 않다고요, 올해는. 제가 하나만의 자료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정말 이게 정말 이 자료는 제가 음,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너무 안 좋잖아요. 기자들이 재정에 대한 부양책이 과했다고 생각하나 그걸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25년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학자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아, 팬데믹 직후에는 경기에 구조적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가 있었다. 따라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적 게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걸 질문받는 그 파월 입장에서도 인식을 못 할까요?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되게 무섭다고요. 그리고요, 이번에 진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짜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준금리 50% 인상 고려하고 있느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자산 정상화 언제 할 것이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 전부 다 파월 의장이 모른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패드는 시장에서 확실한 스케줄을 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려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타이밍을 아직 정한 거 없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지난번에 무방하다가 이게 없어갖고 이번에 오늘 전문을 갖고 온 거예요. 이번에 기자회견 보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다 살펴봤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스 같은 건 정말 싼 가격이었거든요. 진짜 싼 가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지만